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마리 야마구치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라이벌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상회담에서 화요일 고향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서 외교 활동의 소용돌이의 일환입니다. 일주일 전 이 대통령은 11월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군사 행동이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시진핑 지도자가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 속에서 서울을 화해시키려 했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또한 일본과 한국의 상호 동맹국인 미국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제 중국 트럼프. 그들의 회의는 무역과 중국 및 북한의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도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외교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양국 모두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요일 일본 NHK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기본적인 3자 체제 하에서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고자 하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리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의 역사적 라이벌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이 손을 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중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란 건 없었고 자기 말들만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지만 한국이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 한국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미국 한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우리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섬세한 유대. 1965년 정상화 조약에 따라 일본은 모든 전시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강제 노동과 성노예를 포함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도쿄가 수정주의적 견해를 장려하면서 수십 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같은 공동의 도전 속에서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요 BC를 제가 채워놓지 못했지만은 오늘 뉴스를 보고 이 BC를 좀 채워놓는데 필요 조건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뭐가 좀 매끄럽지 않으면 제가 잘못 작성한 거예요.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반드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를 해야 한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 관계가 복원돼야 된다. 한편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일중 관계에는 경제 협력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일중 관계 경제 협력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잼 대통령은 중국 관계와 어, 일본 관계 사이에서 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중 대립 관계에서 한국이 중재하겠다는 입장일까? 1월 13일 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중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쨌든 BC 명분은 채워넣어 봤습니다.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죠. 요거는 뭐 시진핑이가 요구한 거긴 합니다만은 시진핑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라고 잼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좋다. 그걸 명분으로 써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일본 방문,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떤 인물? 대통령으로서의 현재 위치는 요시자키 에이지뇨가 뭐 이게 엑스퍼트 P라는 게 전문가 그 글이라는 것 같습니다. 1963년 12월 8일생 62세, 아이고 참 저보다 한참이나 어리네요. 2025년 6월 4일에 제21대 대통령 취임, 경북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학 끝에 중앙대 법대 졸업, 변호사 활동 후 정치권으로 변신해 2010년부터 성남시장,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높은 공약 달성률로 알려지게 됐다. 대통령 선거에는 2025년에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 공약의 검찰 해체에 착수해 2026년 10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국 거대 권력 검찰 해체, 역대 대통령들을 추궁한 실력 조직이다. 한국 이 대통령 중일 대립의 언급 끼어들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 일본에도 배려인가? 2026년 1월 7일 날 일본 측에서도 보도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중일 갈등의 중립적 입장. 그동안의 발언으로 반일 대통령의 탄생일 수도 있었지만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는 등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정치권 등의 취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에 관해서는 솔직히 일본과는 거리가 먼 상황, 윤석열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 수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다카시지 총리를 매우 좋아한다는 증언이 당 관계자에게서 나온다. 취임 후 지지율은 대략 60%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축의금적인 시기는 지났고 2026년은 본격적으로 정책이 평가되고 어, 요거 잊어버렸습니다. 맞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1월 4일부터 중국에 이어 실시되는 일본 방문, 어, 중국과 뭐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 뛰어들게 된다.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떤 것보다 중요. 새 미래 향해 함께 가자. 오사카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입니다. 1월 13일. 한일 정상 일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이 대통령 양국 전후 서로에게 크나큰 힘대. 다카이치 총리 한일 지역 안정 위에 공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소인수 회담과 관련해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이란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이란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60년 정상화가 되는데 또 60년을 가자. 두 번째 환갑을 맞으러 60년 한일 남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다. 대전 전야와 비슷한 구도, 미국 역사학자의 경고, 이즈카 마키코의 작성 글입니다. 2026년 들어서자마자 불온한 공기가 세계를 뒤엎고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력 행사할 가능성을 암시해 늦기 전에 거래하도록 쿠바를 위협해 반정부 데모로 다수의 사망자고 나오고 있는 이란의 군사 개입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트럼프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를 침공할 면죄부도 부여됐다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 역사학자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예일대 역사학자 그렉 그란디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기사 트럼프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은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다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씨는 서방군은 미국의 세력권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세계를 군사력으로 굳어진 대국끼리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구상이며 그는 세계를 19세기형의 제국 질서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 세계를 대국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생각은 대국끼리 필연적으로 무력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공격 시 몰로주의에 입각한 돌로주의를 주장했지만 영국, 일본, 나치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자공판 몰로주의를 추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란딘 씨는 지금의 정세가 과거의 대전 전야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중남미를 강대국 간 경쟁의 무대, 자원 착취의 장, 국가 안보의 방파제, 중국의 영향력 봉쇄 지역으로 보고 있어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런 현상 인식이 있을까? 재정, 재정 부담이 더욱 일본에서의 영향이 염려되는 것은 2026년에 트럼프 씨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72세네요. 저하고 동갑인가? 적어도 4회의 미중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4월에 트럼프 씨가 방중하고 가을에는 시씨가 방미, 게다가 G20 등에서도 양자의 회담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일중은 고사하고 미일에서도 정상회담의 전망조차 서 있지 않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딜 성립으로 성과를 미국인에게 어필하고 싶은 트럼프 씨와 일미 동맹의 쐐기를 받고 싶은 시시,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면 일본은 모기장 밖에 놓인다. 중국은 희퇴를 주고 있는 데다가 애플을 비롯한 미국 유력 기업의 생산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세를 걸면 최종적으로 고통받은 것은 미국민. 최근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걸어도 비틀어 엎을 수 없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G2와 협상의 정멸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가장 크게 관세를 매기기로 엄포를 놨는데 유예가 계속되고 있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는지 미일 안보 재구축 필요, 방위론이 활발해야 데일리 신조에서 1월 13일입니다. 2025년 트럼프 관세에 갈팡질팡하던 일본은 새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79세에게 휘둘릴 것 같다. 26년 11월에 투개표가 예정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의 행방이 일본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은 일본과 같은 위기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과 일용품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민의 불만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분출됐다. 재미 저널리스트 가로대 미국에서는 도둑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 서비스 회사의 최신 조사에서는 슈퍼 등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의 약 30%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패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은 침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적어도 하원에서 다수파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미국 정치에 정통한 조치 대학의 마에지마 카즈히로 교수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의석을 줄인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민주당이 하원 7석 감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는 공화당이 36석 감소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중간선거는 때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기 쉬우며 오바마 행정부까지 가면 현직 대통령 정당은 평균 30석 안팎을 잃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더 정확히 말하면 동반구에서 서서히 손을 떼간다. 동맹국에게도 나머지는 스스로 해달라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방위비, 일찍이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의 GDP 대비 10% 방위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대만 자신이 현실적인 수준인 GDP 대비 5%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압력이 한일에도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상해 일본에서도 방위 증세의 논의가 활발하게 오가게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대로다.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 유지를 이유로 주일 미군에 관해 일본 측에 추가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해 줄 것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까지 자명했던 미일 안보의 자세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에 있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방위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공경에 처한 일본은 확고한 자세를 요구받는 해가 될 것 같다. 요거는 일본에 왔을 때 일본 JANA 비행기에 이게 그 트랩 오르기 전에 떠날 때인 것 같습니다. 논지는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동반구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중국에게 동반구 패권은 인정하겠다는 말이므로 한일 협력을 넘어 한일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각자 방위비 GDP 대비 1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정세 바꿀 저로에게 미 보수 일각 이란 공격 요구, 워싱턴 김은정 특파원 조선일보 1월 13일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외교가 우선 군사 옵션도 배제 안 해. 트럼프 13일 브리핑 받고 여러 선택지 논의할 듯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면서도
군사 행동도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비군사적 및 일부 군사적 선택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중동 정세의 흐름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호기가 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는 전날 이란 지도부로부터 협상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란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통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우리는 시위대가 목숨을 걸고 시위를 계속하도록 격려해왔고 이란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유일하게 옳은 회담은 단호하게 행동해 이란 지도부의 학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1979년 이후 중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맞서 이란 국민의 편에 선 최초의 대통령이고 역사의 길이 나올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빗은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대의 외부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이란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인 모양입니다. 이란 혁명으로 신정 국가가 되기 전 팔레비 왕 국가 때 한국은 서울의 테헤란로로 만들었다.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은 못 봤지만 이것이 복원되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은 새로운 중형 상륙함의 외국 설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가렛 슬래시 기어 1월 13일자입니다. 미국 군대와 관련 방위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찰자들조차도 미국이 현재 함정과 전투기 함대의 큰 변화와 업데이트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해군 측에서는 핵 항공모함부터 탄도미사일 잠수함까지 계획된 함대 추가 및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12월 해군은 네덜란드 회사 다멘의 새로운 중형 상륙함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LST-100으로 알려진 해군의 새 함정은 처음부터 시작된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대신 기존 선박 모델이므로 기본 설계보다 생산 및 배치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외국 조선업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LST-100은 해군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LSM이란 무엇인가요? 해군에게 상륙함 매체 LSM으로 알려진 이 종류의 함정은 기존 항구나 항구 없이도 원정군을 신속하게 해안에 직접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방에 적재 경사로가 있고 뱃머리에 크렘셀 도어가 있는 LST-100은 230명 이상의 병사를 차량과 함께 하역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면 각 선박의 무게는 약 3,000톤이며 항속거리는 약 3,400해리입니다. 헬리콥터나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미의 헬리콥터 패트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LST-100은 잠재적인 태평양 전투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고 빠른 선박 건조 방법을 찾는 미 해군의 탐구. 새로운 LSM 프로젝트는 단순히 함대에 진입한 선박의 능력뿐만 아니라 LST-100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건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мен의 완벽하고 검증된 디자인 패키지를 갖춘 해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해군에서에게 건설은 큰 문제였습니다. 다가오는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한 신규 해군 함정의 일정은 공급망 문제 및 기타 건조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LST-100의 실제 건조는 곧 선정될 미국 기반 조선업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군은 첫 번째 선박의 건조가 2026년에 시작되어 2029년 첫 인도가 목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해변에 가까이 돼 가지고 상륙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이거를 이런 배를 어디다가 대려고 그럴까요? 어, 대만에 상륙할 수도 있고 북한에도 상륙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상륙함을 개조해서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동방구는 모르겠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몽텍스키에 들고 나온 윤축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이민준 조선일보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시작. 윤축 재판 지연 전략 아니야. 특검이 오히려 신속 재판 방해. 3년 걸릴 재판 증거 동의에 빨리 맞춰. 요거는 이미 구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몽테스키에 언급하며 사법심사 대상 아냐. 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재차 주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변호를 최종 변론을 했는데 물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점은 언론도 객관적으로 다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미 내란죄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밤늦게 구형이 나왔습니다만은 사형 구형의 윤옅은 미소 방청객선 폭소가 터져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왜 뉴스를 글쎄 엷은 미소 크게 이 정도면 크게 웃는 건데요. 나한테 사형 때렸다 하고 웃는 것 같죠.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유병훈 조선비즈 1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특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 뉴스를 다들 뭐 많이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도머리 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했는데 판결, 선고는 뭘로 나올 거냐?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은 구형보다 더 때리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최고형을 때렸으니까 구형을. 그러면 선고는 뭘로 나올 거냐? 두고 봐야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정해야 한다는 게 구형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월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질문 대 트럼프. 함자 샤반 선임 야후 파이낸스 1월 13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멋진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백악관이 축출하고 중앙은행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력 캠페인을 강화한 후에도 수개월 동안 대통령과의 대립을 피하려 했던 파월 의장은 마침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는 연준 의장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형사 조사를 시작하여
대통령이 축출하려는 공무원에게 연방정부의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요일 밤에 공개된 특별한 동영상에서 대중에게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영상에서 이 새로운 위협은 지난 6월 재증언이나 연방준비제도 건물 개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 위협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공공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최선의 평가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 결과입니다. 파월 의장에게 형사 고발 위협은 연준의 독립 이후를 위한 변론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확대가 파월 의장에게 더 큰 변화인가요? 아니면 트럼프에게 더 큰 변화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파월 의장을 비판하고 괴롭힌 강단의 힘과 영향력으로 연준 의장의 사퇴를 기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형사고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새로운 전투태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수개월에 걸쳐 기자들은 파월 의장에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정부의 위협과 강압적인 시도에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모든 경우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거나 외교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싸움 위에 남아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초당적인 임무를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비유적인 목구멍에 들어가면서 파월 의장은 더 이상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은 그의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닙니다. 파월 의장은 총재 임기가 2028년까지 만료되지 않더라도 5월에 의장 임기가 끝난 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법적 공격으로 인해 트럼프가 다른 공무원을 지명할 기회를 박탈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을 벌면서 임기를 다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공공서비스 정신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데 돈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딴지 걸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연준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파월 의장과 의회 내 그의 동맹국들에게 범죄 수사 수행은 연준의 독립성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긍정적 결정을 내린 연준 관리들을 추적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은 행정부의 연장선상에 서게 되고 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를 억제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입니다. 월요일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역량과 연준 입장을 판단하기 전에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책임자인 크리슈나 구하는 겉으로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제 공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월 의장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응의 심각성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고 연준의 독립성이 여전히 시장에서 보증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베센트나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오프램프를 중개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아 동료들과 후임자가 기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연준 의장과 인준 절차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월 의장의 법적 문제가 진행됨에 따라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의 위협 가능성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백악관의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비판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누가 올까요? 공화당 상원의원,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인준청문회를 개최하는 위원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의 모든 중앙은행 후보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 상원의원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프스키는 행정부의 조사가 강제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틸리스 후보의 봉쇄를 지지했습니다. 범죄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확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지명자가 진행된다면 여러 각도에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월을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그들의 지명과 잠재적인 설치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관련 뉴스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건물 리노베이션에 관한 법무부의 소환장에 응답. MT 뉴스 와이어. 근데 이 내용은 읽으려니까 구독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연방은행과 행정부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필연 조건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방은행 독립성 유지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금리 결정권을 고수해야 한다. 한편 연방은행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취업률 상승을 해야 한다. 취업률 상승을 위하여는 반드시 금리 조정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권의 고수와 정부 협의 간의 갈등 속에 지금 파월 의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 첫 번째,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미국 연방은행은 미국 독립 당시 정부가 소유하지 않고 사실상 민간은행으로 미국 독립국은 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정부의 중앙은행이 아니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달러를 풀어가지고 기준금리가 뭐 10년물, 20년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민간은행, 미국 은행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앨런 언니도 어, 아니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금리 자꾸 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 뒤에 연방은행이라는 그 금융 세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리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겠죠. Q2 2차 대전 때 싹쓸이한 군계는 연방정부 소유인가 아니면 연방은행 소유인가? 요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 배경이 언급되어야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뒤에 그 금을 보관한 데가 뭐 어디 뭐 녹스빌인가 뭐 어디에 그 뭐가 그 중앙은행 근거가 있다는데 2차 대전 때 유럽에 있는 거를 싹쓸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달러 패권 만드는데 이용을 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쌍용량의 동해공장, 요것은 개인의 어떤 작품입니다. 그, 그 소각로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이런 외진 공장에서 해줘야 한다. 시멘트 공장로는 훌륭한 소각로 역할을 한다. 과거 시멘트 공장에 철도로 납품해 보아서 공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철도로 쫙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이 들어가서
한국은 이 시멘트 공장이 그나마 강원도 산골에 있기에 도시, 특히 서울의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만들어 도시 인구를 흡수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도시 건물 외 주택은 목재 주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근의 시멘트 공장이 그렇게 큰 나라니까 없으니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나무니까 그 나무로 질 수밖에 없었단 얘기죠.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 유발일 것이다. 공해 오염을 더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강원도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그 강원도에 어차피 시멘트 공장이 들어가 있지 않냐. 여기에다가 이 생활 쓰레기를 태우게 하자. 이 사람들은 돈 받고 태워주는 거죠. 아니면 뭐 싸게라도 그 연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로를. 반도체 관련도 투자 성과 내려면 소부장 종목 비중 늘려라. 한 번 나왔던 뉴스인데 그 반도체 소부장을 요즘 최근 요걸 보고서 제가 별도 분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